그렇게 뭐 투자하고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첫 단계는 자기 자산을 파악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이런 돈 관리법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사회가 부자가 안 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약간 맞아요. 요거를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네네. 비트코인, 주식, 맞아요. 부동산으로 이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은 저는 그건 굉장한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좀 음. 조언, 뭔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사실 재테크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에코마마님을 모셨는데, 네. 원래는 이제 워킹맘으로 사셨던 거죠. 그렇죠. 일단 워킹맘이 좀 어느 정도 힘든 건가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네. 마음이 되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공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싱글 때는 뭐 네. 결혼해서 뭐 애기 있는 거 그냥 조금 힘들겠지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복직을 해보니까 힘든 게 배로 힘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출근부터 라이프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아이 뭐 챙겨서 어린이집 보내야 네. 되고, 회사에서도 아이 물품 뭐 필요한 거 없나 챙겨야 되고, 끝나면 퇴근인가요? 육아? 출근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 쉴 수 있나요? 싱글 때는 금요일이 불금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금요일 날 주말에 애 봐야 되니까 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남편이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소위 이제 독박 육아라고 하죠. 네. 네,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 네. 진짜 이 느낌이에요. 만약에 작가님이 막 100m 달리기 전속력으로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계속 뛰어. 오라스목 금금금금금금. 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적으로 너무 여유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딸리고 네.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경험하실 거예요. 아직 미혼이라서. 네. 맞벌이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퇴사한 후에 전업주부가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업주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고 네. 소리를 지르고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왜 그럴까 해서 네.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네. 상담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갔더니 이제 양육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죠. 네. 양가 어머니가 또 봐주시고 저까지 있으니 총 4명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되지? 다 하는 말이 좀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저밖에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작스럽게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네.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울에 사시죠? 네네. 서울에서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되면 좀 이게 또 지방과 다르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하면서 제일 네. 걱정됐던 네. 게 다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자아실현 이런 것보다 사실 돈 때문에 다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뭐 월급. 네네. 그래서 월급. 갑자기 이게 외벌이 네. 돼버리면 수입이 확 줄어버리는데 네. 그동안의 씀씀이도 크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노하우를 잘 녹여서 관리하다 보니 네. 네, 이 책 제목처럼 네. 결과가 됐죠. 그 전에 이제 맞벌이 할 때 벌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명이 버니까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벌이 하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든 거예요? 거의 한 40%? 40%. 예. 40%.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럭셔리 짠술이라는 막 닉네임이 붙기는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지름신이 강림하셔가지고 네. 그 소비도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하면서 남편 월급으로 수입은 지금 40% 줄었는데 네. 기존에 쓰던 그런 소비까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퇴사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거. 그렇죠. 네. 2명이 벌다가 사실 1명이 벌면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뭐 대기업 경영기획팀, LG전자 경영기획팀 근무하셨던 건데, 네. 그럼 아무래도 평소 돈 관리를 좀 잘할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경영관리팀이 하는 일이 그런 쪽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돈 관리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돈 관리 잘하냐. 네.
은행 다니시는 분 돈 관리 잘하냐 물어보면은 네.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도 좀 약간 같은 그런 꼴인 것 같은데 네. 회사 돈 관리는 잘했어요. 뭐 매출 막 조 단위로 네. 영업이익 막 비용 쪼면서 비용 관리하고 아. 엄청 잘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 가정경제는 관리의 관자도 안 했어요. 그냥 일하기 바쁘고 뭐 내보기 바쁘고 그쵸. 이러니까 맞아요. 그냥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만 하고 네. 힘드니까 또 네. 쓰고 그런 패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혀 돈 관리 안 하고 그냥 예적금 뭐 이자 얼마 안 되잖아. 입출금에 넣어. 그래서 정말 예적금도 안 했었어요. 예적금도 안 하는. 그럼 돈 관리 공부를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딱 하고 나니까 네. 아니 외벌이로 해서 돈 네. 모아서 집은 살 수 있을까? 교육비 점점 늘어날 텐데 이거 네. 감당이 될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그때서야 네. 이제 되돌아보게 된 거죠. 요책 이번에 나오셨던 거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는 건데 네. 사실 외벌이가 되면 어쨌든 수입이 준 거는 팩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는 거잖아요. 요거 다 합치면 1년에 얼마 정도 더 모으신 거죠? 한 1,500 정도 사실 더 모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how. 네. 네, 아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 그 노하우를 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 자, 우선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작가님 혹시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리셋을 해서 정산을 새로 합니다. 네, 이렇게 관리하시니까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근데 대부분은 물어보면 한번 글적글적 하시면서 글쎄 부동산 얼마, 뭐 대충 얼마? 뭐 이렇게 정확히 몰라요. 네. 뭐 연금이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고, 뭐 현금은 어느 정도 되고 네. 이런 걸 모르셔서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가계 자산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도 좀 노하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 관리를 한 노하우가 있어서 다행히 총 자산 있죠, 우리가. 총자산. 내가 갖고 있는 걸 일단은 다 적으면 돼요. 네. 부동산부터 해서 뭐 현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단기 투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걸 현금성 자산으로 묶었어요. 네. 부동산, 현금성 자산, 그리고 청약이나 연금은 바로 깰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거는 장기로 보유하니까 장기 보유 자산. 네. 이렇게 해갖고 싹 묶었어요. 네. 이게 다 자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네. 여기서 우리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신용대출 받은 것들을 부채죠. 이런 것들을 뺐어요. 신용카드는 뭘까요? 부채 아닌가요? 부채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내가 부채로 쓰고 있구나 인지 못하니까 막 쓰게 되는데 이런 것도 부채로 탁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싹 빼보면 네. 이게 이제 순자산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보면 좋은 점이, 내가 지금 바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구나. 우리 집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뭐 매주 할 필요는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산을 해보면, 전월 대비 내가 늘었는지, 빠졌는지, 전년 대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1,500 정도 늘었어요. 이렇게 한 게 네. 제가 그렇게 월별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죠. 네.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그럼 1년에는 1,500만 원. 네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월 100만 원인데 1년에 어떻게 1,500만 원이죠? 100만 1,200이 원 아니라? 더 모았으니까 아, 딱 100만 원이 아니라서 각 네. 달별로 좀 다르니까. 네네 다르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자산보다 너무 슬프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뭐 백화점에서 질렀던 거 그냥 막 생각 없이 썼던 그런 지출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출도 좀 줄여야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불려야 되지? 그러려면 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재정관리 첫 걸음이 이제 자산 분석.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가 지출에 대해서 네.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출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쵸. 네, 지출 관리할 때 보통 뭐를 쓰죠? 가계부? 가계부. 네, 맞아요. 근데 가계부 쓰는데 가계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요. 써도 안 줄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계부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스텝별로
그 전에 2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것들이 월 100만 원 더 모으는 돈 관리법이 약간 시스템적으로 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시스템이란 책에도 보시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장기전이 있는데 내 의지만으로 막 하려면 잘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텝별로 타타타타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이제 회사 같으면 뭐 듀데이도 있고 뭐 상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이런 강제성이 있는데 퇴사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매달 보고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강제성이 생기게. 그리고 블로그에도 내가 매달 이렇게 결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 관리도 시스템적으로 합니다. 스텝별로. 만약에 내가 지출을 줄이려고 하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뭐 500만 원을 쓰면 400만까지 줄여볼까? 네. 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산이에요. 예산. 뭔가 용어는 어렵지만 그냥 기준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500만 원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지출 분석이에요. 지출 분석을 하면서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은행이나 아니면 그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친절하게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여기 책에 QR로 좀 다운받으시면 거기서 지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 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항목별로 월별로 차차착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썼는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여기 딱 보면 식비가 150만 원이야? 내 패션 50만 원씩 쓰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어디가 새는지 어디가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지 파악이 단번에 되는 거죠. 이제 현상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예산을 짜야 된다고 했죠. 식비가 150만 원이니까 또 무리하게 줄이면 안 되겠죠. 150만 원이면 한 10% 정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135만 원. 식비만 줄이나요? 패션 또 줄여. 또 다른 항목도 줄여. 다 줄이다 보면 월 토탈로 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예산에서 내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예산 수립. 그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예산을 제가 또 해보니까 한 달을 이렇게 짰어요. 짜고서는 월말 딱 됐더니 오바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매주 짜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짜요. 매주 짜가지고 한 달치를 일단 봐요. 토탈. 내가 300만 원 안에서 쓰면 되겠다. 매주 짰으니까 매주 그리고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달성을 했네. 그러면 성취감도 생겨요. 재밌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게 되는데 일주일 해보니까 재밌네. 내가 이렇게 달성도 하고 돈 관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럼 그 다음 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항목별로 주간별로 이렇게 짜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를 저는 가계부 하기 전에 하나를 더 꾸겨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통장 쪼개기.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뭐 5개 정도로 쪼개는데 뭐 월급 통장에는 고정비를 그냥 연결을 하시면 돼요. 뭐 따로 안 만드시면 되고 변동비 통장 이거 중요해요. 이걸 왜 꾸겨 넣었냐면 여기에는 신용카드를 안 씁니다. 뭐를 쓰냐? 체크카드. 체크카드만. 왜 체크카드를 쓰냐면 이번 주에 예산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만 딱 넣어놔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안 긁혀. 보니까 예산 초과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제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카드를 쓰면서 변동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변동비 통장 하시고 뭐 투자를 하고 계시면 투자통장, 비상금 통장 이런 건 다 아시는 거고 한 가지 더 연간 지출 통장 이것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진짜 가정경제 제가 다 가져왔다 이거 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 돈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거였어요. 사전에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광고비를 쓴다. 그러면 신제품이 나오면 광고비를 때려 붓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달에 지출이 많이 나가겠죠. 확 올라가겠죠. 뭐 대기업이었으니까 몇 억씩, 막 몇십억씩 나가니까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얼마가 남고 혹시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별로 광고비가 들쑥날쑥하니까 그거를 총 예상을 해요. 연간 100억
이런 식으로 120억 이렇게 네. 예상을 한 다음에 월별로 그게 나간 것처럼 계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월간 나가는 게 10억씩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분하게 돼요. 네. 우리 가계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여행 갔어. 어느 날 100만 원, 200만 원 쑥 네. 썼어요. 어느 날 뭐 또 칠순잔치 하신다 그래서 또 나가요. 네. 그러면 우리 가계부도 통제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헬스 비용 뭐 100만 원 나간다. 네. 그럼 그거 연간으로 착 한번 산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딱 봤더니 그 비용이 1,200만 원이 나갔다. 네. 그러면 가계부에는 얼마 쓰면 되냐면 월이니까 100만 원 나갔다고 가정을 하고 써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은 연간 지출 통장에 넣는 거죠. 그걸 진짜 쓸 때는 거기서 꺼내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가계부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연간 지출 통장도 별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지금 통장의 목적별로 좀 그렇죠. 다 쪼개는 거네. 네네. 그러면 관리하기가 음. 더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목돈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네. 더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제어가 이제 카드에서 딱 네. 걸리면서 이제 안 네네. 쓰게 되는. 한 번 더 통제가 될 수 있게 통장 조기를 중간에 넣습니다. 자, 5번째는. 네. 드디어 네. 이제 가계부를 씁니다. 네. 네, 이 앞 단계를 다 하셔야지만 가계부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뭐 가계부 써도 뭐 안 준다 막 그러시는 분들은 이 앞 단계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지출 통제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막 일기 쓰듯이 그냥 쓰는 거예요. 오늘 커피 5,000원, 네. 뭐 티 2만 원, 뭐 이렇게 쓰면은 그냥 쓰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지. 네. 그걸 가지고 뭐 통제를 하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가계부를 쓸 때는 네. 마찬가지로 그 예산 아까 했던 거를 결산을 주간으로 해요. 또 월 마감되면 월 마감 결산을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내가 잘한 점도 찾아보고 네. 아니면 저는 또 계정을 하나 더 만든 게 욕망 비용. 욕망? 어떤 얘기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쓴 게 아니라 내가 막 갑자기 충동적으로 막 지른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 계정에다 넣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되겠죠. 네. 다음 달에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네. 예, 그런 항목도 또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요 책 안에 QR로 다운 받으시면 그 네. 가계부랑 지출 분석하는 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재정관리 5단계가 첫 번째가 이제 자산 분석, 네. 두 번째가 이제 지출 분석, 세 네. 번째가 예산 수립하고, 네 번째가 통장을 쪼개고, 네, 네. 5번째가 마지막 단계가 이제 돈 지키기로서 이제 가계부 쓰는 건데, 네. 그래서 가계부 쓸 때 팁은요. 네. 우리가 어제 일도 잘 생각이 안 나죠. 안 나죠. 안 나죠. 네네. 그래서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발생 즉시 작성할 수 있다. 음. 근데 또 이렇게 물어봐요. 엑셀은 또 뭐 PC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요즘은 그 스프레드 시트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열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차차착 쓸 수 있어요. 3분 만에. 네. 그래서 내가 썼을 때 바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날은 넘지 않게 그날 밤에 다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 가계부 쓸 때요. 혼자 쓰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네, 막 지루하고 이게 한두 달 쓰면 안 쓰고 싶고 네. 막 이런데 이제 같이 쓰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재테크 카페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해갖고 같이 써도 좋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만나면 나 명품 샀잖아 이렇게 플렉스 한다면 여기서는 나 무지출했잖아 이러면 서로 칭찬해주고 네. 또 누가 더 아끼냐. 네네 그 예산 내로 맞추려고 또 당근에 막 내다 팔고 막 네. 이러면서 소소한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함께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계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네. 가계부를 에코마마님은 직접 어떻게 쓰셨는지 같이 네.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 전에 가계부 얘기하셔서, 그 다음에 이거 매일 공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에코마마님이 가정에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진 않고요. 얼마나 쓰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죠. 한 달 생활비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이제 아이 한 명하고 네. 이제 남편. 그리고 이제 에코마마님 본인 3명. 네네. 3명이 한 달 생활비가 어떻게 돼요? 작년, 재작년에는 네. 정말 식비도 한 달에 30만 원씩 쓰면서 3명이 밥을 먹는데요? 아니, 치킨 한 마리만 시켜도 2만 원인데? 그래서 KBS 생생정보나 이런 데 식비 절약 전문가로 나갔었어요. 네. 그렇게 극한으로 줄이니까 200만 원 안쪽으로 보험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용 한 달에 나가는 총액이 네. 200만 원. 네네.
3명이 20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누가 봤을 때는 또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누가 뭐 대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아꼈다고. 특히 서울 기준이니까. 네, 네. 이게 뭐 지방이면 또 이게 또 달라지겠지만. 네네. 근데 또 저도 사람인지라 또 풀어지면 300만 원 넘어요. 아, 그래서 최대한 관리하면 200만 원, 네. 또 풀어지면 막 3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네. 아, 이게 정말 지출 관리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마마님이 말씀해주신 재정관리. 첫 번째 자산분석, 두 번째 지출분석, 세 번째 예산수리, 네 번째 통장 쪼개기. 요거 4단계 엑셀로 어떻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자, 이렇게 QR로 다운받으시면 네. 일단 여기는 원페이지 가계자산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로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총자산 관련된 거 여기 부동산부터 해서 자동차도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현금, 네, 장기 보유 자산 이렇게 되어 있고 부채. 네. 네, 부채도 여기다가 본인 해당되는 거를 입력을 하시면 네. 요 순자산은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요거 누구 건가요? 예시입니다. 아, 예시군요. 아, 에코마마님 거가 아니군요. 예, 예. 아,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지금 총자산에 8억이 돼 있고 부채 2억 8천 돼 있으면서 순자산이 5억 되는 거 보면서 아, 굉장히 작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공감이 돼서. 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다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순자산 트렌드가 한눈에 보이죠. 보이죠, 네, 보이죠. 그러면 내가 현금성으로 얼마 뺐을 수 있지? 착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또 자산뿐만 아니라 수입 트렌드도 파악해 볼 수 있게 네. 또 해놨어요. 네. 그래서 수입도 여기 되어 있고, 자 지출도 우리 가계부 쓸 거니까 네. 거기 총액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도 트렌드가 한눈에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수입에서 지출 빼면 네 저축 가능 금액이 되겠죠. 네. 그 금액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저축 가능액률 퍼센트도 볼 수 있어가지고 요 한 장이면 우리 집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거 한 장 딱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딱 주면은 네.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이거 좋네요. 네. 자, 두 번째 우리 지출을 관리를 할 건데 네. 처음에 지출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아까 은행 홈페이지랑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네. 여기다가 착착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걸 몇 월인지 갖다가 붙이고요. 이제 이게 도대체 뭐 이마트라고 돼 있으면 뭔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식비인지 뭐 뭔지 그 항목을 여기다 분류하면 이런 게 자동 구분돼요. 대분류는. 그래서 여기다가 하시고요. 자, 요게 이제 분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다 분류를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세로 고침을 누르시면 네. 이제 항목별로 월별로 여기 수치가 나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입력한 게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옆에 자동으로 차차차 지출 분석이 되는 거죠. 네. 해당 월과 항목별로 자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장 많이 쓴 게 뭐지? 볼 수 있죠. 3개월 입력하신 분은 그렇고 6개월 입력하면 또 6개월 평균을 또 보실 수가 있고 앞에 엑셀과 뒤에 엑셀 다 연결해놨군요. 자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네네. 손 건드릴 게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지출 분석이 됐죠.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예산한다고 했죠. 자, 예산을 입력을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월뿐만 아니라 주차별로 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목별로 주차별로 내가 짜보는 거예요. 자, 주차별로 짜고 월 전체로 얼마가 되는구나 파악을 하고 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가계부 쓰기를. 네. 네, 300만 원, 그래, 나 300만 원 내에 잘 아껴서 써야겠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올라가서, 이제 실제로 내가 핸드폰 켜가지고, 혹은 PC 켜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따다닥 입력하고, 지출 얼마.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주간으로도 결산한다고 했죠. 여기 딱 돼 있어요. 주간 결산. 수입 지출 얼마고, 내가 아까 밑에 예산 잡은 게 여기 자동으로 올라와요. 네. 그러면 자동 산출이 되죠.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네.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좀 뭐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은 무지출 캘린더도 있어요. 뭐예요? 내가 돈을 안 쓰면 이게 파란색이 떠요. 돈을 쓰면 이제 빨간색 삐비비 경고가 네. 뜨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는 한 16일 정도 무지출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무지출 캘린더도 되고 뭐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 캘린더까지 네.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매일 작성하는 1일 가계부. 근데 월간으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것도 자동. 다 자동. 주차별로, 항목별로, 내가 이렇게 썼구나. 주차별 패턴도 볼 수 있고, 항목별 패턴도 다 볼 수 있게, 이것도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월간 트렌드. 월별로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한눈에 싹 볼 수 있게. 상반기, 하반기, 연간 누적. 네. 다 이게 회사에서 네. 관리했던 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가계부로 다 가져온 거죠. 집안일을 회사에 처음 하시네. 아니, 나는 가계부를 무슨 이렇게까지. 아니. 요렇게 하면서 지출이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어딘가에 얼마나 뭘 쓰고 있고 뭘 잘못 쓰고 있는지가 가시화가 되니까 맞아요. 나한테 이제 제어를 준다는 거겠죠? 네네. 어디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지 파악이 네. 되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용카드 쓰면 인지를 못해요. 맞아. 네. 현금을 내면 그게 뇌에서 고통을 받는데요. 네. 우리가 뭐를 줬는데 못 받잖아요. 어. 근데 카드는 주면 항상 되돌아받기 때문에 네. 인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매번 켜가지고 적으면은 아 내가 뭐를 썼는지 아 내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절약 잘할 수 있는 노하우 몇 가지만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네. 금연 남자분들 금연해야겠다. 근데 그 다음 해 되면 어떡하죠? 담배 피죠. 또 담배 피러 갈래? 또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희 교수님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기라성 같은 분들은 네. 자기 의지력을 믿지 않는데요. 이제 어떤 좋은 상황에 그냥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네. 사람 다 똑같으니까 의지력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약 의지보다 환경. 환경 시스템. 네네. 그래서 절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절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쇼핑 앱에서 막 삐리리 뭐가 날라와. 할인 띠리띠리 날라오고 내 핸드폰 화면에는 다 쇼핑 앱이고 네. 이러면 아무래도 절약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키셔가지고 네. 쇼핑 앱은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본 최대 광고 회사 덴츠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략 10분, 그러니까 뭐 전략 뭐 10개명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쉽게 사게 하라. 이게 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결제하는 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뭐 비밀번호만 띡 입력하면 네. 다 결제가 되니까 네. 이 결제를 조금 더 번거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은행에서 은행 이체도 핸드폰으로 안 되게 집에 무조건 가야 돼요. 옛날 사람. 아니, 은행 이체는 휴대폰을 해야죠. 아니 그렇게 하면 자꾸 쓰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네. 페이 앱 이런 거를 좀 많이 깔아놓지 마시고 최대한 줄이시고 네. 조금 더 번거롭게 만들어라. 아니, 저는 환경 부분에서 진짜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인 게 이게 기라성 같은 분이 아닌 이 김 작가 같은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네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 있는 안 좋은 음식 다 버려요. 그러니까 냉장고라든가 내 창고에 음식통 놓는 창고에 뭐 과자, 라면 뭐가 있으면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아니, 말이 안 내 돼. 눈앞에 보이는데. 맞아. 그리고 나를 그렇게 힘든 가정의 시간을 보내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애초부터 없으면 안 먹게 되는 거고. 그쵸. 그냥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뭐 냉장고 안에 맛있는 거 다 버리고 배달 어플 다 지우고. 맞아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요. 쉬운 길인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 환경에서 내가 이 유혹을 이길 거야라고 이렇게 서로가 대결하는 것보다 맞아. 그냥 그 유혹을 없애는 없애버려. 게 훨씬 맞아. 쉬운데 굳이 그 어려운 대결을 왜 하냐 이거죠. 그렇죠. 자, 나도 모르게 이제 줄줄 허투루 쓰는 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전략해 보시니까 불필요한 지출은 좀 어떤 거가 많은 것 같아요? 패션. 그리고 커피. 커피도 생각보다 많이 뭐 하루 한 잔이면은 무난한 것 같아요. 보통 막 2잔, 3잔 사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바깥의 커피가 또 되게 비싸잖아요. 네, 비싸고. 스벅 기준으로 뭐 한 5천 정도 하니까. 그렇죠. 거의 밥값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월로 합치면은 또 꽤 나가요. 맞아요. 10만 원 가까이 나가고. 네, 그런 비용들이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계부를 써서 변동비를 줄이는데 고정비는 못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돈 관리 하실 때는 그 신용카드를 쫙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은 만약에 렌탈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착착착 빠져나가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정수기 보니까 잘 안 써. 이럴 바에는 그냥 생수를 쓰는 게 더 싸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좀 검토를 또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또 저는 이제 그 카드사 내역을 착 보다 보니까 무슨 개인정보 서비스?
네. 이게 몇천 원씩 막 계속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네. 신용카드 뭐 삼땡 어디 뭐 네. 거기에서 중복으로 막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씩 검토가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요즘에 검토를. 특히 고정비가 휴대폰비도 고정비, 뭐 인터넷, 그 그다음에 구독하는 서비스 되게 많죠.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가 뭐 맞아요. 왓챠, 넷플릭스,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워낙 요즘 많기 구독 서비스들이 때문에.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왓챠 지금 보지도 않는데 나가고 있어서 오늘 끊을까 고민 중이에요. 오늘 끊으십시오. 왓챠에서 광고 제한 주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구독 서비스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그래서 저 수강생도 지금 한 4-5개를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뭐 전자책도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욕망 비용이냐, 어떤 비용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라. 꼭 네. 필요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장 끊으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죠. 좋습니다. 이 지출을 좀 줄이려면 그래도 뭔가 좀 기준점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준점은 뭐 뭘로 삼으면 좀 좋을까요? 나의 그 아까 지출 분석 우리 했잖아요. 네. 거기서 뭐 3개월에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6개월 평균 했을 때 네. 거기서보다는 내가 줄여야겠다. 그렇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가정하죠. 10%에서 뭐 한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달성했어요. 네. 그럼 다음 달에 또 줄여보는 거예요. 만약에 최대한. 전에 6개월이 200만 원이었으면 이번에 한 뭐 190만 원까지. 그렇죠. 그 다음 달에는 뭐 180 185만 이런 원까지. 식으로. 그럼 이제 어느 한계까지 오게 네. 되면 그때까지 해보는 거죠. 네. 나만의 기축통화를 만드는 거예요. US 달러가 아니고요. 네. 나만의 기축통화가 뭐냐면 네. 만약에 제가 T 뭐 2만 원 네.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 수 있는 건데 네. 저의 기축통화는 뭐를 만들었냐면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책 보통 뭐 요즘에 15,000원 정도 하는데 10,000원으로 잡아요. 그러면은 이 티 사려면 책이 2권이 드는데 그냥 많이 안 입을 거면은 내가 굳이 사야 되나? 책 2권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그렇게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적용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기축통화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적용해보면 네. 예, 막 쓰던 것들을 조금 더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절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원래 소득만큼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적게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좀 궁핍하다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는지 궁금하고 이런 거를 만약에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이 궁핍하다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별명이 럭셔리스 짠준이에요. 제가 팩트 쓰는데 진짜 정말 그지같이 바닥까지 막 쓴 거를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죠. 어떤 거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미를 내가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제가 그냥 3만 원 주고 살 수 있지만 제가 당근마켓 번거롭잖아요. 당근마켓 가서 15,000원에 샀어요. 세이빙했죠. 그 돈으로 저는 그 보호종료 아동들을 도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도 저를 궁핍하게 보지도 않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저희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궁핍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모은 거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도와준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좋고 우리 가정에 세이빙 했으니까 나 스스로도 좋고 환원을 하니까 사회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것 같고 궁핍하다는 생각도 덜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에코마마님을 모신 이유가 이제 사실 김작가 TV의 영상 대부분이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도 알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소득과 소비 중에서 소득을 더 버는 게 굉장히 포커스화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재테크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사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더 벌거나 덜 쓰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결국 소득과 소비인 건데 제가 좀 친한 슈퍼게임 한 분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소득을 높이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다음 달에 당장 높여질 확률이 높지 않다. 맞아요. 근데 당장 소비는 바로 그 달이나 다음 달부터 바로 줄일 수 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좀 소비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그 시청자분들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를 줄여야지
내 원금이 늘어나는 거, 이 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오늘 콘텐츠를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좀 절약을, 좀 낭비되는 돈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뭐 절약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 네. 이제 김작가 TV의 네. 채널의 메인이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쵸. 예, 너무 핫하죠. 예,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토로를 하는 거예요. 자산이 늘지를 않았다. 아,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차 네. 바꿨어.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뭐 이거저거 사다 보니까 네.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산이 되려 는 게 아니라 더 줄었다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뭐 투자하고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첫 단계는 자기 자산을 파악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이런 네. 돈 관리법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책에 뭐 퇴사한 다음에 모았다고 해서 뭐 퇴사하라고 막 권유하고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이제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면 네. 저는 그때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어. 회사에 받는 그 목돈이 엄청 큰 거였어요. 회사를 나와서 보니 그걸 벌려고 보니 많은 에너지와 아이디어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다닐 때 그 목돈을 정말 잘 활용하셔서 허투루 쓰지 말고 잘 모으고 잘 활용하셔서 자산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제가 뭐 작가로도 나오고 강사로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퇴사 후에 3년 만에 어떻게 네. 그게 가능하냐고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퇴사 후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만큼 제가 뭐를 잡고 싶어가지고 책도 막 이틀에 한 권씩 읽어가면서 뭐 저도 뭐 예능 보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시간을 다 이제 자기 개발과 뭔가 개발하기 위한 시간으로 절실함이 있었어요. 절실함이 있어서 네. 인생에 한 번은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결과물은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금 말씀드린 돈관리법뿐만 아니라 뭐 SNS,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것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인생에 살면서 고등학교 때 한번 절실하잖아요. 고3 때. 네, 맞아요. 고3. 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우리 인생에 절실함 시절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3 이후로 내 인생에 절실한 시절이 있었나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에코마마 민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